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화요일 순서 바로 이상민 민주당 의원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오늘도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바쁘시죠? 어제 제가 전화 한 5번인가 6번인데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 예산심의 저희 상임위 과학기술 정보 예. 방송통신위에 거기에 또 제가 좀 조그마한 말직 예결 소위위원장을 맡았어요. 야, 뭐 그래서 어딜 가나 위원장 자리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저보고 위원장 전문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사개특위 위원장도 하시고 당내에서는 검찰개혁 또 위원장도 하시고 상임위에서는 소위원장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말을 참 그러네요. 예산을 대부분이 이번에 소위 종정보다는 예산 규모가 대폭 늘은 슈퍼 예산인데 그 배경은 지난번 일본 쇼크에서 봤듯이 우리가 기초 과학기술 연구가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이에 대한 투자 또 인재 육성, 교육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R&D에다가 또 이 교육 인재 육성에다가 또 기업에 대한 지원에다가 예산을 대폭 늘렸어요.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죠. 그런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뭐 문제 예산인가 뭐 적폐 예산인가 그냥 갖다 붙여요. 그래가지고도 다 삭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쇼크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어야 됩니까?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그러면 어려운 상태에 둬야 됩니까? 사람을 키우고 경쟁력을 키우고 그죠? 사람 실력을 키워야 되듯이 기업도 실력을 키워야 되고 그 바탕에는 이제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있고 이건 하루아침에 실력이 갑자기 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봄에 씨를 뿌리고 투자를 해야죠. 예, 여름에 물 주고 거름 주고 해서 햇빛 속에 겨우 가을에 씨를 거둘 수 있는 건데 열매를 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예산을 안을 그냥 거의 대부분 삭감시키겠다고 하고 그 핵심에 지금 저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이 지금 도저히 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응합니까? 중요한 또 소위원장 자리를 맡으셨는데 아니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득하시면 되잖아요. 한국당 의원단한테 아니 이거 정말 우리가 씨 뿌리는 거 아니냐 이번에는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자. 말씀을 이렇게 하기 쉽다고 한번 해보세요. 설득이 되는 사람들인가? 아니 진짜 저는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설득 아무리 애걸복걸하고 사정 얘기하고 아니 그건 알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산업계나 과학기술계나 다 너도나도 좀 예산을 지원해주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협의해서 안을 만든 겁니다. 그런 건데 여기에 뭐 더 이상의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문재인 정부 망가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든 나라나 국가나 국민의 어떤 그런 명운이나 뭐 이런 행복이나 발전은 관계없고 정권을 어떻게든지 흠집내서 망가지게 해서 그 정치적 이득은 우리가 얻겠다. 뭐 선거에서 이기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뭐 한국당 의원들이 어떤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고 있지만 결국 그 밑에 뿌리에는 문재인 정부를 망가뜨리겠다. 문재인 정권에 어쨌든 좋은 일을 안 되게 하겠다. 이런 게 깔려 있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또 단적인 걸로 원전 해체를 위한 R&D, 그러니까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원전 해체. 근데 그 예산을 깎자는 거예요. 왜 깎냐고 하니까 탈원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원전 해체는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진 것을 결국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체를 해야 되고 그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그런 원전 해체를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 R&D 연구개발을 하겠다는 예산인데 왜 반대했더니 답변이 참 기가 막힙니다. 탈원전 하니까 원자력 관련되는 분들이 반발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연구비 주기 위한 명분으로 원전 해체 R&D 예산을 책정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탈원전 하니까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하니까 그러니까 무마시키기 위해서 무마시켜서 돈을 영업으로 주는 거다. 기상천외합니다. 그 맞는 말인가요? 그냥 앞뒤가 안 맞는 그 정도로 말 아닌가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정도 아니 그런 상상력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해본 놈들이나 알지. 네. 죄송합니다. 해본 놈. 네, 해본 취소하겠습니다. 해본 사람들. 해본 X 분들 네. 분들이나 참 아는 얘기지. 네. 저 도대체. 그래서 어제 뭐 바쁘시고 그러니까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지금 국회 본회의 오늘 열리긴 하지만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 소위나 이런 조그만 작은 회의 집단에서도 이렇게 전투를 치르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게 보면요. 그런데 이 공무원들 중에도 일부 공무원은 참 영혼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또 야당한테 가서 뭐 얼마 더 삭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슬쩍 귀뜸을 주고. 이 정도로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걸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정권의 변동에 관계없이 승승장구 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늘공들. 계속 이렇게 영전해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과 아주 눈앞에 있는 그런 값싼 정치적 이득만 얻으려는 몰입애들과의 합작품으로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의원님 상임위 예결 심사 소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시 시간이 오늘 11시에 11시에 열기로 했는데요. 그럼 저는 이거 만약에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예결위에 그냥 정부 원안대로 올라갑니다. 그 원안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당 입장에서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강심장 갖고 좋아. 그럼 우리가 이거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정책 의지를 갖고 만들어낸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일절 양보가 없다라고 해서 넘기면 될 일인데 우리도 또 내부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보할 게 있으면 양보를 하되 그럼 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산이 뭐 한두 푼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12월 2일까지 이게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국당을 끝까지 설득을 해보겠지만 안 되면은 절차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도 지난 4월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합의하기로 여야 5당 대표가 서명까지 했는데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다가 원래 1월 임시국회 합의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노력하자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나온 게 3월에 늦게 나온 한국당 안이, 선거제 안이 비례대표 없애고 지역구 의원 줄이자 해가지고 270석, 그러니까 다 줄여서 지역구만 좀 늘리자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그냥 판을 깨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협상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알 수 없다. 진정성에 대한 그 협상에 대한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한을 정해놓고 하자는 것이 패스트트랙이었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사단이 났던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면 패스트트랙이 아예 없었으면, 아예 안 됐으면 지금까지도 논의가 안 됐을 지금은 논의 상황이죠. 전혀 할 수도 없고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게 패스트트랙 얘기를 좀 더 해봤는데, 아니 그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 꼭 막아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의원직 총사퇴 얘기가 한국당 재선 의원들을 통해서 나왔고, 뭐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모든 상황을 다 상정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총사퇴 하려면 좀 일찍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래야 빨리 이 법률안 밀려 있는 것도 빨리 처리를 하죠. 그 사람들 사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 정족수가 높아져서 처리하는데 애먹어요. 그러니까 과반 확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사퇴를 내라. 오히려 이게 엉터놓을 게 아니라 사퇴할 거면 빨리 해라. 아주 기분 좋게 수리해주겠다. 동의해주겠다. 우리 그 지금 회기 중에 저 사표를 국회의원이 내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동의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건 뭐 아주 기쁘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본회의도 잡혀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뭐 하시라도 임시 저 본회의를 일정을 잡아서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해드리겠다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변증만 올리고 자꾸. 알겠습니다. 자, 댓글을 잠깐 보면 박정호 화이팅이라고 가을 하느님께서 댓글
주셨습니다. 네. 참 그런 것만 읽으십니까? 이거 제가 어떻게 이상민은 하나도 없네? 있습니다. 조국 대통령 이상민 국회의장. 아이고. 이상민 국회의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애청자 뉴스남님 의원님은 국회의장감 이런 댓글도 있네요. 그리고 억지 부리는 자한당 아웃이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의원님은 정치 관두지 마세요 이런 말씀 하시면서 의원님 임종석 비서실장은 왜 정치를 관뒀나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의원님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썰도 있지만 의원님이 보실 때 개인적으로 보실 때 어떤 뭐 결단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솔직히 저도 궁금해합니다. 그 능력도 있고 네. 아주 그 스마트한 분인데 그 갑자기 이제 그런 결심을 표명을 해서 어떤 건인지 참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네. 촛불 정부라고 하고 또 거기에는 민주당도 역사적으로 또 민족적 국가적으로 해야 될 책무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를 위해서 똘똘 뭉쳐야 될 네.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안 입고 치사하고 더럽고 네. 뭐 진짜 이거 뭐 이런 걸 저런 걸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보다 그거는 개인의 문제일 수 있고 네. 좀 더 대중적으로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내야 된다는 책무의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것 또한 감내하고 네. 뭐 감정이 어떻고 모욕감 느끼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한신의 그 양 다리 사이로 기어 들어가는 뭐 그런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를 할지라도 감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힘을 결집하기 위해서 지금 임종석 같은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 네. 이렇게 물론 제도 정치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도라도 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는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기왕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결집해야 될 훌륭한 제목이니만큼 저는 같이 힘 합쳐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 좀 만류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아쉽고 안타깝고 이런 마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네. 임종석 뭐 전 실장이 앞으로 또 어떤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일요일에 터진 큰 뉴스, 빅뉴스가 바로 김세현 한국당 의원의 불출마 선언. 그리고 불출마 선언보다 더 큰 게 한국당을 해체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딩이 많이 셌어요, 단어가. 역사의 민폐, 한국당. 딱 꽂히는 말이 있었어요. 네. 지금 한국당은 민폐만 주는 네. 정당이다. 맞습니다. 역사의 민폐. 좀비다. 예, 아주 그냥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너무 정확하게 얘기했다.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뭐 상대 당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가급적 자제하겠습니다. 예, 이런 김세현 의원의 주장, 한국당을 해체해야 된다. 해체. 예, 어떻게 보세요? 원전 해체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해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뭐 동의하시는 편이시나요? 나는 좀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래요? 좀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자멸되는 스스로 붕괴돼 버리는 신호탄을 보여줬다. 신호탄을 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국당이 좀 어떻게 될까요? 뭐 다른 당 얘기긴 하지만 어떤 수순으로 갈까요? 이렇게 김세현 의원이 당 해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이 좌파 이른바 김세현 의원 말에 따르면 좌파 정권이 연장되는 것을 막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한국당 상황은 막을 수 없으니까 총선 승리, 대선 승리까지 가려면은 한국당을 해체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의원들 총사퇴하고 뭐 황교안, 나경원 원내대표 먼저 사퇴하면서 이끌어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배가 난파하면 네. 뭐부터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제 자유한국당이 점점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오합지졸, 네. 날뛰고 서로 저만 살겠다고 날뛰고 또 도망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군소정당 중에 네. 하나로 전락이 될 것이다. 해체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게 뜻이 다 안 맞기 때문에 보수 통합이나 이런 게 안 되고 해체 수준으로 갈 것이다. 결국에는 군소정당 좀비끼리 또 뭐 통합합니까? 뭐 김세현 의원이 얘기했듯이 스스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황교안, 나경원 부터 앞장서서 자기 그 이유 해체하고 그만두자. 물러나자. 근데 한국당에서 이걸 받아들일까요? 김세현 의원의 말을?
그러면 좀비가 아니죠. 그거 받아들이면 좀비겠어. 좀비가 아니잖아요. 네. 아유, 바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그 반응이 총선 결과에 자신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회적으로 지금 사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책임질 거예요. 네, 총선 이후에 책임질 거다. 그리고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 법안 이걸 막아나기 위해서 이게 먼저기 때문에 이거 막아나기 위해서 최선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장 사퇴할 뜻이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 나경원 저 원내대표는 네. 우선 패스트트랙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 수계로서 네. 지시 명령하고 총지휘란 책임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먼저 또 본인이 여기저기 지금 비리가 자녀 문제나 뭐 무슨 사학재단 문제에 네. 좀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얘기는 했는데 비로소 알려진 게 아니고 네. 그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냥 쉬쉬쉬하고 넘어왔던 겁니다. 검찰은 뭐 하는 겁니까? 네?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낱낱이 샅샅이 다 털고 또 털고 네. 말하자면 과잉 수사라고 할 정도로 초과잉 수사를 하고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검찰이 네. 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멈칫하고 있습니까? 나서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관련된 의혹, 그러니까 자녀 관련된 의혹이 고발된 지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54일 만에 고발인 조사를 처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형평성이 어긋나고 뭔가 다른 수사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매우 그 의심스러운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네. 조국 장관 지금 해서 몇 번씩 부르고 그 부인도 몇 번씩 부르고 예? 사실 첫 증거는요. 네. 우리나라 헌법상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 추정이라는 것은 유죄 판결을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피의자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다 끝날 때까지. 예, 네. 그래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입증 책임은 검사가 지게 돼 있습니다. 유죄 그렇죠. 입증은. 네. 그리고 피의자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묵비권이라고도 하고 네. 진술 거부권이라고도 하고 그거는 그리고 강제 수사가 아닙니다. 답변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임의 수사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는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죄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하. 근데 계속 그 본인한테 진술을 엎드겠다라고 불러대는 건 그건 과잉입니다. 왜냐? 그거는 들어보는 이미 진술을 들어보겠다는 정도이지 네.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어차피 증거가 될 수가 없고. 재판 가서 따져야 될 문제고. 그렇습니다. 본인은 거짓말해도 돼요. 피의자 피고인은. 네. 그런 권리가 있어요. 방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방어하는 중에 자기가 거짓말하는 건 네. 아무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독 조국 수사를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보면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지도 않고 기소를 해버렸어요. 기소해버렸는데 그때 공소장에는 뭐 성명 불상의 자, 신원 불상의 자와 공모해서 직인을 찍은 걸로 돼 있었는데 나중에 공소장을 보니까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일을 입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맞지 않고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네. 선입견을 갖고 예단을 갖고 시작하고 기소까지 한 거 아닙니까? 아하. 그거는 예단 배제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근본 원칙입니다. 네. 예단 배제가 뭐겠어요? 무죄 추정 원칙을 뒤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선입견 갖고 의심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 털고 압수수색하고 한다는 거. 네. 저는 이번에 그 조국 장관 일가 수사를 보면서 형사소송법에 온갖 문제점이 다 드러났습니다. 자꾸 지금 최초의 그러니까 검찰개혁 최초의 수혜자는 조국 장관이라는데 뭐 조국 장관이 무슨 지금 뉴스 그러니까 뭐죠? 소환조사. 네. 근데 비공개 네. 그 소환조사 했다는 게 무슨 특혜됩니까? 그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이 보수 재벌 신문 중에는 그것을 엄청난 특혜받은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아니 그 무슨 뭐 포토란에 안 세우는 것이 무슨 특혜를 주고 뭐 한 거예요? 조국에 대해서는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알려줄 대로 알려졌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낙인 찍기라고 많은 비판이 있었고 인권 보호 차원에서 그걸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실 조국 장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게 자신이 특혜로 비춰질 그 이유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검찰에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비공개로 소환한 거죠, 사실.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다른 건 그렇게 진행이 된 건데 사실은 검찰의 그 내부 규칙에 따라서 이걸 보도를 보면은 마치 조국 전 장관이 특혜 자신을 위해서 이걸 만든 건 마냥 보도가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비열한 겁니다. 비열한 거리라는 말 영화 제목도 있었잖아요. 네. 그 아주 비열한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뭐 스트레이트 MBC 방송도 있었지만요. 저희 맹희님께서 댓글 주셨습니다. 예일대에 방송 증거 자료 보내서 예일대도 사실을 알고 진실을 알아야 어떤 판단이 하겠죠.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나경원 대표의 아들이 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짚어야 된다 이런 말씀 주고 계시고, 성신여대에 입학해서 다녔던 나경원 대표의 딸 문제 부정 입학 의혹도 지금 제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시민단체 구조관을 통해서 사학재단의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수사할 게 좀 많은데 유독 좀 느리게 보이는 이 상황 검찰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좀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왜 검찰은 이쪽 다르고 저쪽 다르고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이런 의구심은 계속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조국 장관 수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걸리니까 다 털리는구나. 15개 혐의가 나오면서 그냥 투망식으로 다 던지는구나. 큰일 나겠다. 그것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것도 확실하게 무슨 유죄가 확정된 것도 없습니다. 네. 예, 다 이견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투자. 그러고 다 이제 상대방 그것도 피고인의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네.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재판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는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조국 장관 일가에 수사하는 걸 내용을 보면 네. 참으로 이렇게 수사해도 되는가? 이렇게 막 마구잡이 기소해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권력의 주체로서 이 검사들에게 네. 이 엄청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몽땅 줘도 되는지. 네. 지금 수사권 기소권을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을 몽땅 가졌기 때문에 게슈타포다. 네. 괴물이다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검찰은 게슈타포고 괴물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런 얘기들이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지적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호응도 해주고 계셨었는데 결국에는 결론은 검찰 개혁에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나경원 대표 수사와 조국 전 장관 수사 비교해 보면 검찰 개혁의 또 한 가지 이유를 알게 됐다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시는데 패스트트랙 처리 전망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좀 변화가 있나요? 2월 3일 이후에 이제 12월 3일. 저 문성 의장께서 그거 부의에서 상정시켜서 표결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문희성 의장이 확실한 강심장을 갖고 주관을 갖고 법대로 국회법에 정해진 국회법과 원칙대로 네. 이를 빨리 부의해서 더 상정시켜서 표결에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부간에. 네. 지금 물론 바른미래당이 하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네. 못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은 그렇기 때문에 회피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네. 반드시 부의에서 상정시켜서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은 국회의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네. 물론 이제 그때까지 우리 당은 총력을 기울여서 다른 당의 의원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더구나 공수처법 다음에 그렇죠. 그 수사권 조정 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또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해야 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예. 뭐 말씀하셨듯이 과반 의석만 있으면은 통과시킬 수 있는 문제죠. 표 계산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결국은 한국당을 제외하고도 다른 야당을 움직일 수 있는 선거제 개혁안을 어떻게 합의하느냐 거기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지역구 의석을 어떻게 조정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여기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패스트트랙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올려도 됩니다.
그 300명을 그대로 두고 네. 다음에 225석. 225석을 네. 지었고 그러니까 75석을 비례대표. 한 20석 줄이는 거죠? 20여 석? 그렇죠. 253석에서 225석이니까 한 30석 28석 정도. 네, 30석 정도를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를 30석 늘리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못할 것도 없어요. 네. 물론 뭐 그렇게 되면 호남 지역구 의원들의 뭐 반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호남 어떻게 지역구 조정하느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떡 네. 하겠어요. 예. 만약에 잘 조정이 안 돼서 어쨌든 표결에 들어갔어요. 표결에 해서 과반이 안 됐습니다. 이게 기명 투표인가요? 무기명 투표인가요? 법안이니까 법안이니까 기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반대했고 누가 찬성했고 다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예. 그럼 내년 총선에 그렇죠. 이어지겠네요. 예. 그럼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면 될 일입니다. 네, 어떤 의원이 선거제 개혁안에 찬성 안 했는지 또 검찰개혁법안에 찬성 안 했는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국회의장도 네. 주관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고 네. 우리 당도 이거는 해내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건 표결에 붙이겠다. 이런 그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여야지. 네. 그냥 대충 일부 야당과 한번 대난 노력을 해본다. 뭐 요 정도로 머물러서 하면 저는 그러면 대성 쉽지 않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지와 치열한 의지와 굳건한 그 실행력 네.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제가 진짜 네. 확고하게 국회의장이든지 당대표든지 뭐 이런 걸 하면 잘할 텐데. 알겠습니다. 갑자기 개인의 욕망을 또 드러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한 실행력, 결단력. 굳은 의지. 그러니까 원내대표 당선되셨어야 되는데 저번에 안 되셔가지고. 안 된 얘기를 왜 또 4년 전 얘기인데. 네, 벌써 4년이 흘렀군요. 알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저희가 그럼 내년 총선 얘기도 좀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총선의 의미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 우리 시대의 개혁은 물론이고 해야 될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를 지금 실행해 가는 과정인데 많은 저항을 부딪히고 있죠. 그러면 이 개혁 과제나 우리가 해야 될 과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 모순을 해소하고 풀어버리고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하고 좀 더 평화로운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힘은 뭡니까? 유권자의 지지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내서 반드시 필승하고 압승해서 그러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을 해냄으로써 정의롭고 공정하고 또 그러면서 또 실질적으로 평화로운 그런 시대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시대적 소명을 만들어내는 정치판을 만들어내는 그런 책무가 있다. 그 선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솔직히 우리가 만약에 패배한다. 그럼 뭐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과반이 안 된다 그러면 과반을 넘어서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야 확실한 힘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추동력을 갖고 제트기처럼 날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년 총선 이후만 2년 정도 남게 되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좀 더 강하게 민생을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정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뭐 이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쭉 말씀 나누고 쭉 봤지만은 이게 국회가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촛불 혁명 이후에 정권은 바뀌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 권력은 교체가 됐는데 의회 권력이 교체가 안 되니까 이게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아유,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국회 법의 통과가 겨우 20% 남짓 될까 말까 20-30% 이러니까 뭐 그냥 저 자유한국당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모두 막을 수 있어요. 단적인 것이 공수처법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 여론이 80%인데 국민의힘에 뽑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를 반대해서 결국 국회가 그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패스트 트랙이라고까지 했는데도 될까 말까 지금 그거 하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의석을 확고하게 압도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제트기처럼 좌도 우도 뒤도 안 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은 반드시 예. 주먹 주니까 좀 무섭습니다. 의원님께 주먹 주시니까 패스트트랙 그 통과시킬 때 의원님 그때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때 참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결단력 있게 땅땅땅 치셨잖아요. 근데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섭거나 내가 치면은 나중에 또 혼나는 거 아니야? 뭐 민심이 또 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요. 이것저것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의민 문이 맞고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저한테 주어진 소명이다라고 하면 좌우 보지 않고 그럼 아마 뭐 저 아니어도 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오늘따라 좀 멋있게 보이세요, 의원님. 그동안은 제가 멋있게 좀 근데 오늘따라 멋있게 보이시네요. 오늘따라 다음 주도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따라 멋있게 보이는 이상민 의원님. 자, 이 국회가 이제 다음 달 12월 9일, 10일 되면은 이제 정기국회가 마무리가 되고 하는데 앞으로 좀 어떤 의정 활동 준비하고 계신다? 막바지 의정 활동인데. 지금 이제 뭐 예산 어쨌든 가부간에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무엇보다 공수처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에 있는 거 빨리 처리하고 이와 함께 지금 우리 당의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외에도 법문화적으로 수사 관행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재판 양식이라든가 절차 뭐 이런 등등에 있어서 인권에 맞고 민주주의적이고 다음에 이런 판사와 검사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그런 개혁을 이뤄내는데 좀 더 매진하고 싶습니다. 오늘 진짜 멋있으신 것 같아요. 멋짐을 달고 오신 이상민 의원님 오늘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자, 의원님 멋쟁이라는 댓글도 있고 공수 설치를 위하여라는 말씀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번 총선 무조건 압승해야 돼요. 힘내세요.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민주당이 좀 잘해서 내년 총선에 민심의 그 표를 많이 받길 바라는 것 같아요.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끝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MBC 그 토론을 통해서 300명의 국민들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타운홀 미팅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대통령께서 국정에 대해서 고민도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포부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소상히 국민들께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말씀을 하시고 또 해야 될 목표는 확실하게 또 제시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호소도 하시고 또 같이 그렇게 동참을 해주시고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가겠다는 마음으로 국민들하고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는 자주 있을수록 좋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민들과 소통을 잘하겠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고 국민들도 그에 박수를 보냈는데 절대적 수치는 아무래도 적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기자회견도 적고. 그래서 국민과의 대화라는 것은 가감없이 미리 짜여진 그런 고스톱이 아니고 그야말로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그 진정성으로 다가서고 그 횟수를 조금 번잡스럽다 하더라도 자주 갖는 것을 하면 결국 그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곧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또 행복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의 목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목표하고 똑같습니다. 국민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전반기를 돌아서면서 소통과 또 설득,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겠다, 그런 과정을 많이 갖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기점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소통,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앞만 보고 많이 달려왔어요. 평화를 위해서, 민생 경제를 위해서 힘든 게 너무 많았잖아요. 적폐청산도 하고 막 달려왔는데 이제 더
국민들께 한 걸음 다가가고 더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님도 좀 소통 좀 예. 많이 해주세요. 예. 네. 요즘 SNS 많이 하시던데. 예. 네, 소통도 많이 하고 계시는 이상민 의원님. 다음 주에도 좀 이런 멋짐을 유지해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멋진 이상민 의원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